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환경교육의 내용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누굴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왜 또는 어디서 환경교육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질문거리가 되겠죠. 이거는 교사나 지도자나 해설가나 뭐 안내인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굴 대상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첫 시간에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할 내용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가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고, 왜 가르치냐, 이게 이제 환경교육의 목적이고, 어디서가 이게 이제 장소 또는 매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파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뤄야 될 내용의 비중으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사범대학 환경교육과에 와서 배우게 되는 내용의 거의 7, 80%는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이루게 되죠. 참고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이런 데를 이제 교원양성대학이라고 부르는데, 교원양성대학의 교수는 두 종류의 교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과 내용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교과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교과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교과 내용학을 가르치는 게 지금 이진원 교수님이나 신호상 교수님이나 정민걸 교수님은 이제 교과 내용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무엇에 대해서가 이제 교과 내용학이라면 어떻게, 왜, 어디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 교과 교육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학문과 교과 교육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학문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수학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과도 있고 수학 교육과도 있죠. 그러면 이 수학과 수학 교육의 관계는 뭐냐?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모학문이 있다면 이 모학문에서 축적한 어떤 지식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 교육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학문은 그 학문이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 또는 어떤 영역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환경교육 학이라든지 환경교육과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 그 모학문으로서 환경학이라고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학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모학문으로 삼는 환경교육학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할 수도 있는데 이 수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수학교육과 환경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환경교육학에 있어서 조금 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수학은 하나의 독립된 어떤 학문, 우리가 이걸 디스플린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학문이라고 학문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환경학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간학문적이거나 또는 다학문적이에요. 이거를 인터 디스플리너리 하다고 하고 다학문은 멀티 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학은 저장이 되는 건가? 환경학은 자연과학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과학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인문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생태학이라든지 제일 토대가 되는 게 이제 생태학이니까요. 생태학이라든지 또는 좁은 의미의 환경과학, environmental science 또는 환경공학,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질, 수질 관리 또는 대기 또는 폐기물,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학문들이 다 모여서 어떻든 환경학의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또 환경심리학 앞에 얘기했던 또는 환경법학 또는 환경경제학, 환경사회학 이런 것들은 환경을 매개로 하는 사회과학 영역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철학, 환경윤리 또는 환경역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환경문학, 예술 영역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학이라고 했을 때 A study of environment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학문 체계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하나의 디스플린으로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뭔가 내용의 체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딱 구조하기가 쉬운 반면에 환경학은 일단 뭔가 얽힌 게 많아. 연관된 게. 거의 뭐 모든 학문이 다 얽혀 있다고 할 정도로 복잡해. 그래서 어디까지를 환경학이라고 할 건지가 사실 판단이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학에서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영역을 수학교육이 어디까지를 다룰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각각 수학의 어떤 지식까지를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취사 선택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내용으로 조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학은 학문 자체가 간학문적이거나 다학문적이다 보니까 이 경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처음 1차적인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환경학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좁은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타난 변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걸 학문적으로 이제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이 학문 자체가 또 변화하고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교육학에서는 그러면 이 환경학의 어디까지를 다뤄야 되는지 경계도 어려운데 그 내용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교원대학교의 이두건 교수님 같은 분은 뭔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기도 했고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환경교육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수학이랑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다른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영어나 이런 거랑은 달리 일단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복잡하고 이게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로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아마 상대적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체가 이렇게 있다면 초등학교에서 요만큼까지를 다룰 거냐, 요만큼까지를 다룰 거냐를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환경교육은 환경교육학의 내용 자체가 요만큼이냐 아니면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만큼을 다룰 거냐 이만큼을 다룰 거냐 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라면 얘는 학문 자체가 모 학문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더 미래지향적인 과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학문의 발달 또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학문 자체가 이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점을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환경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하면 수가 뭐냐 이거예요. 넘버가.
이건 수학에 있어서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에 해당될 수 있는데, 환경교육학이든 환경학이든 마찬가지로 그 출발점은 환경이 뭐냐? 라는 질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개념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환경이라는 개념이 진화하면, 환경이라는 개념이 계속 이렇게 진화해 가면 당연히 환경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함께 변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환경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내용도 변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이 모든 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환경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어떻게 환경학이나 환경교육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교육의 탄생, 그리고 환경교육의 변화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수업에서 보면.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환경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환경교육의 탄생의 배경에 환경 문제가 있다. 그 1570년을 전후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환경 문제는 환경교육학의 탄생과 관련되고 환경학의 탄생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환경이 뭐고 환경 문제는 또 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 시간에 이미 사실은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2학년 여러분들이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환경 철학에서 배웠던 거를 잠깐만 이제 회상해 보면, 우리가 자연과 환경과 생태가 어떻게 다르냐, 그런 말 했죠. 그런 거 다뤘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서 자연이라는 말은 명사적인 의미도 있고 부사적인 의미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환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쓰든 한자로 쓰든 다 무언가를, 여기서는 사람인 경우가 많지만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고, 이런 정의가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태만하고 나이브한 정의다,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1970년대 환경교육이 태동하던 시기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환경 문제와 환경에 대한 생각은 어땠냐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이에요. 자연 환경. 이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이 환경이란 거의 자연 환경과 동일시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강이나 숲이나 바다나 또는 대기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것, 그걸 환경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자연 환경에 반대되는 게 뭐냐?
자연환경에 반대되는 건 인공환경이죠. 도시 같은 거. 그런데 사실 환경 문제라고 말할 때 이 강, 숲, 바다, 대기의 오염과 훼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환경의 문제도 있죠. 인공환경으로서의 도시 환경의 문제.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또는 뭐 실내 공기 오염이라든지 또는 폐기물의 발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와 같은 인공환경 지역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죠. 자, 그렇게 되면 환경 문제는 인공환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자연환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고, 이게 1970년, 80년대의 생활환경 문제라면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로 보면 이게 주로 19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까지의 자연 생태계 파괴 문제죠. 생활환경 오염 문제. 요 두 개를 주로 합쳐서 환경 문제라고 과거에는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자, 환경이라고 하는 건 나누면 A와 B로 나눌 수 있는데 이 A는 다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A1, A2. 그러나 이것은 둘 다 A야. 뭐냐면 물리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물리, 생태, 화학적인 환경.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걸 인공환경이든 자연환경이든 간에 뭔가 물리 생화학적인 물리적 환경, 물질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환경교육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 주로 다 뭐였냐면 환경학에서도 아까 세 개 중에 자연과학적인 내용, 자연과학적 또는 환경과학, 환경공학 이런 내용들이 환경교육의 제일 주된 내용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1단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교육이 태어날 즈음에 환경에 대한 생각은 물리 생화학적인 환경이었고 그랬을 때 환경 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환경과학, 환경공학적인 의미의 내용, 지식이나 내용이 환경교육의 주된 지식과 내용체계였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B가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죠. 자, 그럼 이제 B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환경이 물리적 환경과 또 뭔가 환경으로 나뉘고 이 물리적 환경은 다시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으로 나뉘고 그러면 이 물리적 환경 말고 또 다른 환경이 있냐? 이게 뭐냐? 이게 문화, 심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 자, 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조선시대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조선시대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도시화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지금보다는 숲도 아마 더 많았을 것 같고, 하천도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겠죠. 이렇게 조선시대가 지금과는 물리적 환경이 많이 달랐을 거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초가집이고 또는 뭐 일부 기와집이거나. 자, 그런데 이 물리적 환경의 변화 못지않게 어쩌면 더 큰 변화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양반과 예를 들면 중인과 뭐 상인과 노비와 뭐 이런 게 신분직이 나눠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리고 토지 소유 제도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달라질 것이고,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 태어난 어떤 A라는 사람과 지금 현재 태어난 B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이 이 사람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는 힘이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이 두 사람 사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어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겠어요? 아마 그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예를 들면 생산력이 높지 않아서 나라 전체에서 예를 들면 구할 수 있는 벼의, 그러니까 쌀의 생산량이 지금보다 몇십 분의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리적으로 가난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얘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고 그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970년대에는 여기서 1970년대라는 건 환경교육이 태어날 즈음에 그 즈음에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이 물리적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어떤 생각은 분명히 있었냐면 이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 물리적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문화적인 환경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의 발달 같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수단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변천은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전기를 발명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또는 뭐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했던 증기기관 같은 거를 발명한다든지, 이런 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져야 그게 기술을 통해서 적용이 되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요 둘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초점을 맞춘 건 뭐였냐면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리고 이 물리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개인적 실천을 강조했어요. 자, 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강이 있는데 강이 오염이 됐어. 그러면 이 오염 물질이 강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에 오염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게 누구냐? 개인이라는 거지, 개인. 그래서 강에 오염 물질을 버린 개인을 바꿔서 개인의 변화를, 특히 이제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강에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1970년대 이후에 한참 동안의 환경교육에서 생각하는 문제 해결 전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 환경교육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주로 요걸 다루고, 물리적 환경을 다루고, 그리고 개인적 실천을 다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히 2000년대 이후 지구적 환경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냐면, 여기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의 발달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시스템적인 관점이 등장해요. 본격적으로. 이 물리적 환경이 그냥 모든 게 막 뒤죽박죽으로 흩어져 있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코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생태계. 그리고 이 시스템적 관점의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라면, 이 사회문화적 환경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체계라는 거지. 소셜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시스템과 소셜 시스템 역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걸 아우르는 더 큰 하나의 시스템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는 좁은 의미의 이 물리적 환경, 그걸 자연 환경으로 하든 인공 환경으로 하든 이 둘